네,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아홉 번째 시스템 법칙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죠. 네. 오늘은 좀 미리 한번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볼까요? 강화 피드백 73쪽이죠. 네, 73쪽. 일단 그 그림을 보면 그리고 네, 좀 볼까요? 네. 어,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습이죠. 예, 자본주의 시스템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투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설명을 붙일 수 있겠네요. 투자 때문에 되고 자본이 들어가면 자본이 쌓이면 그 자본 때문에 어떠한 산업 산출물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산출물 때문에 투자를 더할 수 있다. 근데 그 새로 투입되는 투자는 산출 투자율에 비례해서 산출물에 따라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재투자하는 피드백을 일반화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이제 배가 시간이라 되어 있는데 더블링 타임을 얘기하는데 더블링 타임을 배가 시간 하면 좀 약간 낯설어 가지고 또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네. 혹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배가 시간, 배가 시간 하니까 뭐 배가 가는 시간 같기도 하고 좀 모르겠어요. 네. 자, 강화 루프에 자주 부딪히는 만큼 알아두면 편리한 지름길도 있다. 지수적으로 커지는 절량의 크기가 두 배가 되는 시간. 즉, 더블링 타임은 70을 성장률로 나눈 값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그 옆에 한번 메모하시겠어요? 70 또는 72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 컨텐츠, 교과서에 따라 70을 쓰기도 하고 72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연이율 7% 예금 계좌에 100달러를 입금할 때 예금 총액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은 복리죠. 네. 70 나누기 7 해서 10이 나오니까 10년 후가 된다. 연이율이 5%라면 14년이 된다.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연이율을 알면 두 배가 되는 시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네, 메모해 보시죠. 네. 두 배가 된 시간을 알면 그 성장률을 거꾸로 역산할 수가 있죠. 네. 다시 연이율이란 말을 메모하시면 이제 성장률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네. 성장률을 알면 매년 똑같은 성장률로 했을 전제하에 두 배 되는 시간을 알 수 있고 두 배가 된 시점을 알게 된다면 몇 년 걸렸다 이거죠. 네, 두 배가 된 시간을 알게 된다면 거꾸로 성장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자, 학생들이 피드백 없는 결정으로 흔히 제시하는 대답이 사랑과 자살이다. 사랑과 자살이 실제로 피드백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네. 조심해야 한다. 모든 곳에서 피드백 루프가 보이면 여러분은 이미 시스템 사고자가 될 위험에 빠진 것이다. 웬 위험? 네. 이걸 이제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농담 삼아 또는 반 농담, 반 진담 삼아 제가 시스템 사고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시스템 사고를 알게 된 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질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시스템 사고자가 될 위험이다. 위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예, 생각이 더 깊어진다는 뜻은 평소에 안 하던 생각 또는 주위 사람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에 빠진 거다. 위험에 빠진 거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네, 이게 이- 네. 그러면 여러분도 A가 B에 영향을 주는 것만 보지 않고 B도 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A가 어떻게 스스로 강화하거나 반전할지 고민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저녁 뉴스 시간에 연방준비은행이 경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경제가 틀림없이 연방준비은행에 영향을 주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구 증가가 가난을 불러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가난이 인구 증가를 불러올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이다. 자, 생각해보자. 만일 A가 B를 초래하면 B도 A를 초래해 볼 수 있을까? 방금 피드백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사고할 것이다. 비난할 대상을 찾기보다 이 시스템이 뭐지? 라고 질문할 것이다. 피드백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처럼 시스템이 스스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음, 어, 여기 비난할 대상을 찾기보다 시스템은 뭐지? 라고 질문할 때 그 옆에 메모해 보실까요? 비난할 대상을 찾기,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는 구조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구조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 어떠한 피드백이 있나? 1번, 1번, 이 안에 어떤 피드백이 있을까? 2번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이 책에서도 숨겨진 규칙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 모든 사람들이 마땅한 진리, 의심할 바 없이 마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시스템이 뭐지,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봐야 된다 했을 때는 첫 번째, 피드백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 구조가 작동하게 되는 숨겨진 규칙이 뭐지? 라는 거. 세 번째는 숨겨진 규칙을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멘탈 모델을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피드백, 숨겨진 규칙, 그 멘탈 모델. 멘탈 모델이라 하면 의심할 바 없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무언가들인 거죠. 그래서 그 멘탈 모델, 결국에는 그 멘탈 모델을 바꿔야 되는데, 멘탈 모델을 바꾸려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고를 의심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나를 의심할 수 있는 생각의 힘, 이것이 인문학에서 올 수 있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균형 피드백 루프와 강화 피드백 루프를 따로따로 하나씩 설명했지만 실제 시스템에서 피드백 루프가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연하다. 피드백 루프들은 환상적일 만큼 복잡한 패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단 하나의 절양에서도 강화 피드백 루프와 균형 피드백 루프 여러 개가 서로 다른 힘으로 절양을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단 하나의 유량이 3개나 5개, 20개 절양의 내용물에 의해서 조절될 수도 있다. 조절받을 수도 있다. 유량, 플로우 하나가 절양 하나를 채우는 동시에 다른 절양을 비우며 또 다른 절양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거의 100% 이제 정보로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한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피드백 루프가
저량들을 증가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서로 힘을 겨룬다. 그 결과 복잡 시스템은 가만히 머물거나 지수적으로 폭발하거나 순조롭게 목표에 접근하는 것 외에도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예, 이제 그 모습들을 살펴보자. 아이고, 짠, 네, 뿅. 그래서 그 모습을 살펴보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챕터 제목이 A Brief Visit to the System Zoo. 그 나왔어요. 예, 시스템 동물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야, 우리 번역에는 그냥 다양한 시스템 유형이라고 말해서 약간 원래 취지 뉘앙스에서 약간 음, 맛을 못 살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네. 실제로 시스템스 주 영어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게 설명이 나오겠지만 시스템에 있는 다양성을 그냥 동물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다양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이론의 목표는 기본 요소들을 적절한 표현을 포기할 필요 없이 가능한 단순하고 적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소리야? 네. 자, 해볼까요? 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좋은 방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일반론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흔하고 단순하지만 중요한 시스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살피는 동안 복잡 시스템의 일반 원리들이 드러날 것이다. 아이고. 시스템 사례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동물원과 똑같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 다양성을 완전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원숭이는 여기 곰이, 원숭이는 여기, 곰은 저기, 단일 저량 시스템은 여기, 이중 저량 시스템은 저기 식으로 동물을 종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곰과 대조적인 원숭이의 특징적인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집합은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다.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들을 서로 분리하고 정상적인 은폐 환경에서도 떼어놓기 때문이다. 동물원들의 동물들이 생태계에서 뒤섞이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책에서 설명하는 시스템 동물들도 여기서 제외된 시스템 동물들과 함께 서로 연결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책에서는 그 시스템을 아주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어, 이 교육을 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실제 세상은 복잡하죠. 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두가 모여 윙윙대고 빽빽거리고 짹짹거리며 변화하는 복잡성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생태계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시스템 동물을 하나씩 살펴보자. 자, 저량이 하나인 시스템 유형들이란 챕터로 균형 피드백 두 개가 경쟁하는 단일 저량 온도 조절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좀 도움이 돼서 이게 자칫 지루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지루하지 않도록 좀 안내해 드릴게요. 77쪽에 보시면 저량이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량이 하나가 아닌 것도 나타나야 되겠죠? 그게 어디 나타날까요? 쭉 뒤에 가면 한참 뒤에 갑니다. 네, 한참 뒤에 가면 어디 갔어? 네, 111페이지에 가십시오. 111페이지에 가면 이제서야 드디어 저량이 두 개인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넘어가면 114페이지에 가면 이게 바로 공유주의 비극 맞나? 아, 네. 공유주의 비극과 성장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넘기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래프들도 슬슬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125페이지, 127페이지 가면 뭐 파동이 수렴해 가기도 하고 128페이지 가면 성장하다 꼬꾸라지는 모습이 또 보이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크게 일단 저량이 그러니까 스탁이 하나, 둘, 물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음, 제가 이렇게 이쪽 분야를 계속 연구해 보면 확실히 두 개까지 많아야 세 개 정도까지가 논문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 얘기는 스탁을 세 개 이상? 두 개까지는 오케이. 근데 세 개 이상 스탁을 놓는 순간 무지하게 복잡해져요. 그 화살표들이. 그래서 복잡하니까 정책적인 시사점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단순화된 시스템인 거죠. 스탁이 두 개짜리? 어, 그 정도로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 시스템 사고에서는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다고 하죠. 직관과 반대가 되는 그런 충격적인 시스템의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탁을 두 개만 놓고 봐서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77쪽 넘어오셔서 보시면 네, 뒤에 가볼게요. 78쪽 보시면 보일러 얘기하고 있어요. 실내 온도가 있고 실내 온도를 증가시켜주고 보일러가 들어오는 열이죠. 실내 온도를 감소시켜주는 거, 외부로 방출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사실 피드백 되면서 상호작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 79쪽, 그렇죠? 그다음에 80쪽, 80쪽 그래프하고 얘도 나오나? 안 나오고 예. 84쪽 그래프하고 비교하시면 뭔가 다이내믹하죠? 와,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다루게 될 건데요. 자, 이제부터는 책을 잠깐 내려놓고 책에서 78쪽 보실까요? 78쪽에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먼저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책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뉴 모델 네. 잠시만요. 자, 오케이. 자,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스텔라입니다. 먼저 가운데 스탁을 먼저 그리게 됩니다. 실내 온도, 이 스탁 클릭하고, 먼저, 어, 모델 세팅하라고 그러네요. 자, 모델 세팅하려면 맨 뒤로 가시면 몇 페이지냐, 자, 몇 페이지죠? 네. 319쪽 가보실래요? 319, 319쪽 가시면 수식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 뭐 절약에 대한 수식이 나오고 뒤에 가면 DT가 1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0 그래프를 보면 0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0부터 그다음에 8시간 또는 24시간인데 8시간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 하고 그다음에 타임 유닛은 hour죠. 네, hours 하면 되고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화면 좀 키울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실내 온도. 이 스탁의 이름이 실내 온도입니다. 그러면 인플로우는 오리지널 인플로우의 이름 명명은 네, 실내 온도 증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 그냥 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스탁의 증가죠. 실내 온도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짜잔. 그다음에 아웃플로우 물이 흘러 빠져나가는 거죠. 는 이름은 워낙에는 실내 온도 감소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 increasing of stock 또는 decreasing of stock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현실감 있게 네이밍 그 명명을 하기를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열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는 네, 외부로 방출되는 열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대로만 보면 예,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열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실내 온도는 계속 쌓이겠죠. 즉 쌓인다는 뜻은 뜨거워진다는 뜻이겠죠. 온도가 쌓인다, 뜨거워진다는 거죠.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내 온도는 줄어들겠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그 이슈가 또 나오네요. 온도 조절기, 보일러, 그죠? 온도, 목표값이죠. 아이고, 네. 목표, 네. 어, 바람직한 실내, 딴거 썼네. 온도 조절기 설정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질은 그거죠. 목표죠. desired level, target level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대략 차이죠. 차이 원. 그러니까 실내 온도와 목표 온도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좀 예뻐지나요? 네. 이 차이 때문에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열이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렇게 설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만들어졌습니다.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열은 고정값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된다? 네. 목표하고 실내 온도가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그러겠죠? 목표가 20도인데, 30도인데 현재 온도가 10도면 와, 10도만큼 차이가 생기니까 춥잖아요. 네, 추우니까 보일러를 떼야 된다. 그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부 온도가 있겠죠. 네, 실외 온도, 실외 온도. 역시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와의 차이 2가 있겠죠. 따라서 이 차이 1이나 차이 2나 음수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는 말보다 차이란 표현을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실외 온도하고 네, 이렇게 이 차이 때문에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스탑과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죠. 예, 이렇게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식 하나씩 하나씩 넣어볼까요? 네, 수식 하나 넣어보면 그래서 뿅. 자, 기본으로 가볼까요? 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요. 아, 양호, 기본 인플로만 볼까? 네. 자, 어딘가 뜰 거예요. 떠라. 아, 뜨네요. 네. 본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온도 조절기 설정값하고 실내 온도와의 차이. 그래서 이거만 보면 보일러의 온도가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책에 없던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온도 조절 시간이라는 요게 추가가 됐는데 음, 제가 직접 이 책을 따라서 모델링을 좀 해보니 메도즈 여사가 저 변수를 일부러 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게 없으면 에러가 생깁니다. 어떤 에러냐면 이제 유닛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수식을 좀 볼게요. 실내 온도의 수식은 단위가 몇 도 이렇게 되어 있죠. 쭉 하단에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인플로우는 몇 도 per hour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스탁이 변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단위는 몇 도 하는 그 도에다가 per hour 시간 단위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에 의해서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열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만일 제가 이것을 없애고 네, 이렇게 되면 수식은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십시오. 원 유닛 워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책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반영한 건데 그러면 원 유닛 워닝 경고가 뜨죠.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수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자, 실내 온도는 단위가 도입니다. 그리고 목표 온도도 단위가 도죠. 차이는 목표에서 빼기 실내 온도이기 때문에 그 단위는 역시 도가 됩니다. 즉, 이 화살표, 들어가는 요 화살표의 수식은, 단위는 도가 됩니다. 그러면 희한하죠? 인플로어는 유닛이 도 per hour 시간 나누기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복잡해서 그런가 매도지어서 여기서 이걸 일부러 생략하신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오른쪽 하단에 유닛 경고, 예, 단위 경고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네. 또 수식을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요거 온도 조절 시간이 추가가 됐다. 무슨 뜻이냐면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열은 이 차이에 의해서 조정된 다음에 그것까지 설명해 드렸죠. 이 차이,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로 들어오는 열이 영향을 받아서 조절되는데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조정을 해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한 번 더 따져봅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예.
이게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게요. 그러니까 예컨대 차이만큼 들어와야 돼. 차이만큼 온도를 떼어야 돼. 근데 온도가 반영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니? 2시간 걸리니? 10초면 되겠니? 30분이면 되겠니? 이거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그 adjust, 그러니까 조정해주는 시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시간을 넣어준 거예요. 이것은 제가 1시간을 넣었습니다. 즉,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반영되기까지 1시간 걸린다고 제가 추가로 전제 조건을 달아준 겁니다. 나중에 저 시간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바꿔보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또 여기 보니까요. 목표와 실내 온도의 차이를 보면 맥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판서를 좀 하면서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게 기가 막힌 그 함수가 나왔는데 이거만 하고 잠깐 쉬면 되겠네요. 네. 자, 어, 짠, 300, 여기가 303인가? 303,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아이패드로 접속하는 사이에 잠깐 좀 인터벌이 있네요. 네. 그렇게 잠깐 중지하고 기록 중지, 일시 중지, 기록 일시 시작. 예, 여기 함수를 좀 보죠. 예. 맥스에다가 A, B 두 가지의 변수를 넣으면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해라 라는 얘기죠. 큰 거,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맥스 하게 되면 A가 B보다 큰 경우와 B가 A보다 큰 경우가 나오겠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경우에는 뭐 둘 중에 하나 산출하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즉 목표가 실내 온도보다 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실내 온도가 현재 춥다는 얘기죠. 현재 춥다. 그러면 실내 온도가 목표보다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현재 덥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울 때는 눈치채셨겠지만 추울 때는 난로 떼야죠. 네, 난로. 오케이. 그러면 더울 때는 난로 떼면 안 되죠. 그렇죠? 난로 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로 그만, 난로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0이 나온 겁니다. 네. 난로 떼지 마. 즉 보일러로 들어오는 값을 0으로 해야 돼.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 보일러로 들어오는 열을 어떨 때는 안 떼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또 보니까 이 차이만큼을 그대로 반영하네요. 예. 근데 뭐 온도 차이가 20도가 되면 20도만큼 새롭게 들어오는데 얼마 동안 그것이 반영됩니까? 1시간 동안 반영된다. 그러니까 바로 순식간에 20도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네. 온도 차이가 10이 됐습니까? 10이 반영될 건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10도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얼마나 걸리냐? 1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게 그 현실적인 스토리가 그대로 반영된 건데 우리 이것을 이제 오퍼레이셔널 하다고 얘기하죠.
operational thinking, 사실적, 현재 시스템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실제 그대로 반영하려다 보면 너무 복잡하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된다 하더라도 음, 그 실제 작동하는 원리를 재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8시간까지의 그래프를 좀 보실 수 있죠? 네, 그러면 막 접하고 있네요. 이 그래프가 79쪽에 있는 그래프와 똑같나요? 그죠? 네. 네. 그럼 아까 질문, 온도 조절 시간, 업던 밸류 요 수가 이거를 네, 1시간으로 조정했었는데 만약에 시간을 달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이 시스템 사고를 교육으로 접목하고자 하신 분들은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현재 온도 조절 시간이 1시간, 즉 차이가 반영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1시간으로 했는데 1시간이 아니라 더 빨리빨리 반영되게 한다면 그래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네. 느낌 오시나요? 네. 자, 당겨보겠습니다. 예. 더 이렇게 줄여볼게요. 오, 바로 반영되네요. 그죠? 이씨, 이- 어, 튀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튀기도 하고, 네. 바로 반영. 그러면 더 많이, 시간이 오랫동안 반영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렇게 천천히 눕겠죠. 네.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시키고요. 네. 다시 플레이를 하면, 네.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래.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9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것은 인플로우가 아니라 아웃플로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웃플로우, 아웃플로우만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많이 띄워놔서 그런가 좀 늦게 작동되네요. 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실외 온도하고 실내 온도의 차이가 반영이 되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건데 요 수식을 보니까 네, 실내 온도와 예, 있고 여기 보니까 말이죠. 0.1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요. 즉, 요 온도만큼 반영되는 건 맞는데 그 이 차이 말이죠. 이 차이가 반영될 건데 바로 반영하지 말고 얼만큼 반영된다고? 0.1%만큼, 0.1만큼. 즉 10%만큼 반영되어서 온도가 빠진다는 겁니다. 네. 좀 현실적이지 않나요? 네. 왜 그런가요? 집마다 단열이잖아요, 단열. 예. 이 단열 상태가 좋으면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빠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단열이 좋아도 뭐 이게 정상적이다. 0.1 정도 빠지는 거. 이 정도를 정상 범위라고 좀 해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상으로 너무 많이 빠진다. 즉 단열 상태가 안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따가 0.1이 아니라 0.3으로 조정을 해줄 거거든요. 그런 재미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여기 써 있네요. 일반 주택인 경우 온도 차이의 10%가 여기에 반영되고 연솔 연솔 아, 아, 열, 열, 열 손실이 많은 주택인 경우에는 이 온도 차이의 30%까지
예, 열이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세팅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까요? 어떠세요? 우리 79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보시나요? 그러면 열 손실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기 30% 0.3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하면 더 많이 수렴해 가죠. 외부 온도. 이게 외부 온도 아니겠습니까? 네. 실외 온도. 네. 실외 온도에 더 빨리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저 그 다음 뒷페이지에 있는 시뮬레이션까지 제가 한번 먼저 쭉 그 진짜 시뮬레이팅으로 보여드리고 본문을 한번 차고쳐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잠깐 15분 동안 쉬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자, 일시 중지. 네, 쉬는 시간 이후, 네, 2부 순서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어, 저 80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80쪽에 있는 거. 80쪽에는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게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단열이 양호한 상태. 양호한 상태 한번 먼저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네. 떴네요. 이건 빠지고. 아, 이거 왜, 비선형을 꺼냈구나. 이거 말고, 저기, 네. 저 엉뚱한 거 꺼냈네요. 자, 여기서 기본 아웃플로 단열, 비선형 단열 양호. 단열 보시, 이거 맞는데? 비선형 관계 단열 보시, 단열 양호. 이게 비선형 관계 양호 말고, 자, 이 케이스는, 네. 들어오고 빠져나가고를 다 반복해서 연결된 거죠. 연결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보니까 0.1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단열 상태가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태에서 온도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갭이 생깁니다. 음, 이렇게 79쪽에 위에 보면 79쪽에 있는 위에 그래프를 보면 목표와 실내 온도가 만나죠. 접하는데 지금은 안 만나죠. 네. 안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 8도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단열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것도 한번 좀 세팅을 좀 해보죠. 단열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바로 여기서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0.1%, 0.1이 아니라 10%가 아니라 30%, 0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열이 외부로 방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뿅, 그 갭이 더 커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는 열을 떼고 떼도 마찬가지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나요? 네. 그 다음에 84조로 넘어가면 뭔가 출렁출렁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관계가 나오는데 바로 막 말씀드린 요 실외 온도 말이에요. 네. 어떻게 실외 온도가 하루 종일 고정값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낮고, 예, 낮에는 올라가고, 그렇죠? 네. 또 실외 온도가 낮에는 떨어지나요?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낮에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책에는 낮에는 더 실외 온도가 떨어진다고 돼 있네. 왜 그럴까? 어, 왜 그럴까요? 갑자기 제가 뭔가 흘렸나? 아무튼 요거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 딱 빠져나가고, 가고, 네, 이것도 빠져나가고, 이것도 단열 빠져나가고, 디스카운트. 여기 비선형 관계, 단열 양호, 비선형 관계, 여기 있다. 양호한 상태에서 볼까요? 네.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나올까요? 실외 온도가 12시에 왜 낮죠? 일단 교과서 들어 하긴 했습니다만, 네. 아이고, 녹화 안 했다. 일시 중지, 기록 중지, 녹화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오케이. 네.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이거죠. 네. 실외 온도가 어떻게 고정값이느냐. 고정값이 아니다. 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 입력값은 시간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느냐. 비선형적인 관계를 표현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물결 표시가 바로 그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떠세요? 요게 그래프의 모습과 좀 비슷한가요? 이거를 직접 이렇게 데이터로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올라갈 땐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로 할까요? 예. 자,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그때그때 바깥 온도가, 즉 목표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실내 온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보는 거죠. 네, 짜잔. 이거,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시뮬레이션 시간을 좀 해볼까요? 5초 정도 해볼까요? 네, 네. 네. 이게 빨간색이 실내 온도죠. 그죠? 실내 온도가 빠 올라가다가 온도가 바깥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더 올라가더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실외 온도가 12시에 되면 더 올라가고 이 모양을 뒤집은 종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볼까요? 뿅.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쇼 라이트 제로 오케이 하면 더 깔끔하게 보이죠? 네. 자, 이게 단열이 양호한 상태인데 단열이 양호하냐 불량하냐는 요 갭을 한번 보시죠. 이 갭. 이번엔 단열 상태가 안 좋은 거.
보겠습니다. 뿅, 단열. 시간이니까 시간. 아, 예, 예, 예. 아, 그러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12시가 아니라 난방을 뗀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현실적인 시간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래프를 비서형적으로 실외의 온도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도 뭐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네. 이제 단열 상태가 불량인 걸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난방을 쳐서 12시간 지나면 최하. 그러네요. 네. 낮에부터 난방을 킨 케이스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목표값과 실내 온도와의 이 갭 차이를 보면 더 벌어진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86페이지까지 쭉 해 준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 뭐 하나하나 어,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자, 들어갑니다. 저량이 하나인 시스템 유형들, 균형 루프 두 개가 경쟁하는 단일 저량, 온도 조절기. 앞에서 우리는 커피가 식는 사례를 통해 목표를 추구하는 균형 피드백 루프의 귀소 행동을 살펴보았다. 목표에 수렴해 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 귀소 본능 얘기하듯이 귀소 행동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런데 균형 피드백 루프 두 개가 하나의 저량을 서로 다른 목표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시스템 사례가 실내 난방을 조절하는 혹은 에어컨과 연결되어 냉방을 조절하는 온도 조절 장치다. 서머스태트죠. 모든 시스템 모델과 마찬가지로 도표 10, 그림 15에 표현된 온도 조절기도 실제 가정에 있는 난방 시스템을 단순화한 것이다. 네. 그렇죠? 네. 실내 온도가 온도 조절기 설정값 아래로 떨어지면, 즉 추워지면이죠. 네, 추워지면 온도 조절기가 차이를 감지하고 보일러에서 열 유량을 유입시켜 방을 덮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실내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따뜻해지면 온도 조절기는 열 유량의 유입을 차단한다. 바로 차단하진 않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온도 조절기와 온도가 같아지면, 즉 차이가 없으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은. 네. 이처럼 저량을 유지하는 간단한 균형 피드백 루프를 묘사한 것이 그림 1-15다. 내 좌측 부분이다. 이 시스템에 이런 균형 피드백 루프가 하나만 있고, 만일 추운 방의 온도 조절기 설정 값을 18도로 맞추면 그림 16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먼저 볼까요? 16 이거죠. 네. 자, 보일러가 작동하고 방이 따뜻해질 것이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 설정 값에 도달하면 보일러가 작동을 멈추고 방은 목표 온도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피드백 루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열은 외부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두 번째 균형 피드백이 열 유출 유량을 통제하며 이를 표현한 것이 그림 15 오른쪽 부분이다. 이거죠. 여기에 있는 오른쪽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짠짠짠짠짠. 네. 균형 피드백은 항상 실내 온도를 실외 온도와 맞추려 한다. 커피가 식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시스템에 이런 피드백만 있다면, 즉 보일러가 없다면 추운 날 따뜻한 방의 실내 온도가 그림 17처럼 변할 것이다. 실내 단열이 완벽하지 못해 열이 따뜻한 방에서 추운 외부로 새어나간다고 가정한 상황입니다. 단열을 보강하면 실내 온도가 더 느리게 떨어질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피드백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 단열도 충분하고 보일러 용량도 적당해서 난방 루프가 냉각 루프보다 우세하다고 가정하자. 이거를 네. 네. 우세하다는 표현을 썼네요. 우세하다. 이거를 어, 난방 루프가 강화되는 거고요. 냉각 루프는 밸런스죠. 즉 우세하다는 얘기를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강화 피드백이 밸런스 피드백보다 큰 경우죠. 힘이 센 경우. 네. 추웠던 방이 추운 날에도 그림 18처럼 따뜻해질 것이다. 어, 시간에 따라서 우세한 피드백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배적인 피드백, 도미넌트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전체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피드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 자꾸 언급될 거예요. 네. 방이 따뜻해지면 방에서 빠져나가는 열도 증가한다.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일러가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많은 열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방은 목표 온도에 가깝게 따뜻해진다. 방이 목표 온도에 접근하면 이때부터 보일러는 반복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며 방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계속 보충한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온도 조절기의 설정 값은 18도이지만 실내 온도는 18도를 살짝 밑돈다. 보일러가 신호를 받고 실내 온도를 다시 설정 값에 맞추는 동안에도 열이 외부로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균형 루프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이고 때론 놀라운 행동이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계속 채우는 것과 비슷하다. 게다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물에 피드 루프까지 적용된다. 양동이에 담긴 물이 증가할수록 바닥 구멍에 가해지는 수압도 올라가고 결국 새어나가는 물의 양도 늘어난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우리는 방을 바깥보다 더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방이 따뜻해질수록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진다. 보일러가 늘어난 열 손실을 보충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도 더 많은 열이 새어나간다. 단열이 잘 된 집은 열이 새어나가는 속도가 더 느릴 것이고 이런 집이 단열이 부실한 집보다 더 안락할 것이다. 아무리 용량이 큰 보일러를 설치해도 단열이 부실한 집은 단열이 잘 된 집만큼 안락할 수 없다. 우리는 가정에서 난방 시스템을 이용할 때 온도 조절기 설정 값을 실제 목표로 삼는 온도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확히 얼마나 더 높게 설정하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다. 날씨에 따라 열 유출률이 다르고 따뜻한 날보다 추운 날에 열 유출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도 조절기로 실내 온도를 통제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온도 조절기의 설정 값을 대충 조절해서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균형 루프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지닌 다른 시스템에서는 저량을 통제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저량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사실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매장 상품의 재고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어떤 상품이 부족하다고 확인되는 즉시 당장 눈에 보이는 부족량만 주문해서는 재고 수준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주문한 상품이 입고되기 기다리는 동안 팔릴 물량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재고를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현금 잔고나 저수지 수의, 연속 유동 반응 시스템의 화학물질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중요한 일반 원칙 하나와 온도 조절기 구조에만 적용되는 특수 원칙 하나가 확인된다. 일반 원칙부터 살펴보자. 피드백 루프로 전달된 정보는 미래의 행동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원칙이다. 피드백 루프가 아무리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도 현재 피드백을 추진한 행동을 규정할 수는 없다. 시스템 내부에서 피드백의 근거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현재의 피드백을 추진한 시스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 그의 결정은 오직 미래 행동에만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원칙이 왜 중요할까? 반응은 지연되기 마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 지연 밑줄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의사결정에서 현재 모습을 바꾸려고 해도 당연한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다. 알고는 있어라. 이것의 대표적인 지금 사례가 기후변화 아니겠어요? 예. 지연돼 나타나는 이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아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어, 유량에 즉각 반응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유량은 저량의 변화에만 반응할 수 있으며 정보가 들어와도 잠시 지연된 후에 비로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 모양에서 보면 어, 이거 기억나시죠? 위에 변화, 변화를 조정 시간을 제가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 변화를 조정해주는 이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있다 이거죠. 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생기는 거죠. 이 변화를 조정해주는 시간이 기후변화 입장에서는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되는 거고요. 네. 우리의 행동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네. 여기 6조의 위에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드백 루프로 전달된 정보는 미래 행동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물리적인 피드백도 마찬가지다. 피드백 루프는 현재의 피드백을 추진한 행동을 교정할 만큼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없다. 비물리적인 정보도 시스템 내부로 피드백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무지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 계량 경제학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학이라든가 물리에서도 뭐 시간의 개념이 물론 반영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식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막 설명하고 수식에 집어넣고 반영하고 시뮬레이션에 집어넣는 이런 맥락은 찾아보기 좀 어렵죠. 네. 자, 욕조에서 물의 깊이를 잰 뒤 욕조를 조절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아주 잠시나마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수많은 경제 모델이 이와 관련한 실수를 저지른다. 소비나 생산이 가격 변동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흔히 실물 경제가 수많은 경제 모델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단순한 시스템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특수 원칙은 온도 조절기 같은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현재 채우거나 비우는 진행 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로 삼은 저량 수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의 실내 온도를 18도로 올리고 싶다면 온도 조절기 설정 값을 원하는 온도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 국채나 신용카드 잔액을 모두 상환하려면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는 동안 발생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환율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노동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면 신규 채용하는 동안 퇴사하는 인원까지 감당할 만큼 빠르게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스템의 멘탈 모델에서는 중요한 유량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의 행동에 놀라게 될 거예요. 놀란다는 뜻은 왜 안 되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죠. 왼쪽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량을 유지하는 균형 피드백 루프는 반드시 저량에 영향을 채워주는 과정이 있나 빠지는 비움 과정을 적절히 보상하도록 compensating, 보상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네. 이 영어 표현으로도 보상, compensating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되게 좀 저한테 좀 낯설어서. 네, 아무튼 보상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드백 과정에서 저량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다. 온도 조절기 오른쪽, 온도 조절기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다. 실외 온도가 바뀔 때 온도 조절기의 움직임이다. 실외 온도가 0도 아래로 떨어질 때 제대로 된 온도 조절기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그림 19다.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열 유입 유량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 유출 유량을 정확히 쫓아간다. 그래서 일단 따뜻해진 다음에는 방의 실내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균형 피드백 루프에는 붕괴점, 브레이크다운 포인트가 있다. 붕괴점은 저량을 목표에서 떼어내는 루프들의 힘이 저량을 목표로 되돌리는 균형 피드백 루프의 힘보다 강한 지점이다. 온도 조절기 시스템에서는 보일러 용량을 줄여 열 생산량을 낮추는 등 가열 루프의 힘을 떨어뜨리거나 실외 온도가 더 떨어지거나 단열대를 빼거나 열이 새는 틈이 더 커지는 등 냉각 루프의 힘을 증가시키면 붕괴점이 발생한다. 그림 20은 실외 온도가 그림 19와 같은 조건일 때 땅에서 열이 손실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다. 실외 온도가 아주 낮으면 보일러가 열 유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실내 온도를 실외 온도로 끌어내리는 루프가 한동안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다. 얼마나 살기 불편한 방이 되겠는가. 그림 20의 변수들이 시간이 흐르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처음에는 실내와 실외가 모두 서늘하다. 외부로 새어나가는 열보다 많은 열이 보일러를 통해 들어오며 방은 따뜻해진다. 한두 시간은 바깥 날씨가 안정적이어서 보일러가 외부로 손실되는 열을 대부분 다시 채워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를 거의 유지한다. 하지만 실외 온도가 내려가며 열 유출이 증가하면 보일러가 충분히 열을 빠르게 채우지 못한다.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양보다 더 많은 열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실외 온도가 다시 오르며 열 유출 속도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최대 가동 중인 보일러가 마침내 열 유출 속도를 앞지르며 방이 다시 따뜻해진다. 욕조에 적용된 규칙과 마찬가지로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열이 유출되는 열보다 많으면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유입률이 유출률보다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진다. 위 그래프에 나타난 시스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변화와 시스템의 피드백 루프 도해를 연결하면 이 시스템의 구조적 상호 연관성, 즉
서로 상대적으로 변하는 두 피드백 루프의 힘이 시간 흐름에 따른 시스템 행동 전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 강화 루프와 균형 루프가 하나씩인 단일 절약, 인구와 산업 경제. 강화 루프와 균형 루프가 하나의 절약을 동시에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 가장 흔하고 중요한 시스템 구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이며 대표적인 것이 인구와 경제다. 인구에는 출산율을 통해 인구 성장을 이끄는 강화 루프와 사망률을 통해 인구 감소를 이끄는 균형 루프가 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출산율과 사망률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면 이 시스템은 단순하게 움직일 것이다. 출산율을 결정하는 강화 피드백 루프와 사망을 결정하는 균형 피드백 루프 중 어느 것의 힘이 더 강하냐에 따라 인구는 지수적으로 성장하거나 지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가 66억 명이었던 2007년 당시 연간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21명, 연간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9명 정도이다.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 강화루프가 시스템을 지배, 지배한 것이다. 만일 이런 출산율과 사망률이 변하지 않고 이어지면 그림 22에 나타난 것처럼 갓 태어난 신생아가 60세가 되는 시점에 세계 인구는 2배 넘게 증가할 것이다. 만일 끔찍한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1000명당 30명으로 증가하고 출산율은 계속 21명 수준에 머무르면 사망 루프 시스템을 지배할 것이다. 매년 태어날 아이보다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인구는 그림 23처럼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네. 시간이 흐르며 출산율과 사망률이 변화하면 더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진다. 유엔은 장기 인구 전망을 발표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발, 뭐죠? 국가들이 발전, 국가들이 발전할수록 평균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85명 출산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게 좀 묘하죠? 이 경제 발전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더 많이 성장하고 싶어서 어, 여성의 가임 기간이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 출생률을 연기하는 거죠.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 사망률도 떨어지지만 사망률 감소 속도가 출산율 감소 속도보다 더 느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유엔은 사망률과 관련한 의견을 수정했다. HIV 에이즈의 확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조정했겠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유엔은 HIV 에이즈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평균 수명 증가 추세가 향후 50년에 걸쳐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산율과 사망률이라는 유량이 변하면 시간이 흐르며 인구라는 절량의 형태도 변한다. 선이 구부러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해 2035년에 사망률이 같아지고 그 추세가 이후 변함없이 이어진다면 그림 24처럼 인구가 수명을 유지하며 출산과 사망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정확히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런 형태가 피드루프의 지배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도널드 메도즈 여사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도미넌트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배가 피드루프의 지배가 전환한다. 그래서 쉬프팅 한다 그러지만 요새는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어, 지배적인
피드백이 변화 이렇게요. 그래서 지배적인 피드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넌트 피드백이 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씁니다. 지배는 도미넌트하다라는 개념은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사실 피드백은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강화 피드백이냐, 균형 피드백이냐. 찍으면 잘 찍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어느 둘 중에 한 피드백이 힘을 더 많이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습, 즉 변화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A 루프가 B 루프를 지배하면 A 루프가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당연하겠죠. 대체로 시스템 안에는 동시에 작동하며 서로 경쟁하는 피드백 루프가 여러 개 있고 그 중 피드백을 지배하는 루프가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행동을 결정한다는 뜻은 증가 방향으로 할 것이냐, 감소 방향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지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얼마만큼 증가한다. 이런 형태를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어서 네. 여기 결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결정. 몇 날 몇 시에 어느 정도의 값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가하냐, 이런 식으로 증가하냐, 감소하냐, 아니면 파동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파동이 발산하느냐, 파동이 수렴하느냐, 아니면 업앤다운 하느냐, 뭐 이런 식의 패턴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 피드백 루프가 행동의 패턴 이렇게 쓰면 아주 오해가 없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패턴을 결정한다.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네. 이래놓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미래를 예언하는 건 맞습니까? 예언이 틀리잖아요. 이러면 서운한 거죠. 네. 어디까지 할까요? 좀 해서 도발적이다. 네, 그냥 여기까지 해서 결정한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0쪽까지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혹시 편안하게 의견 주셔도 됐고요. 지금까지 하신 내용을 토대로 좀 질문하셔도 좋고요. 편하게. 네. 네, 한 줄 코멘트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84쪽을 하고 85쪽 제 그래프 사이에서 85하고 84? 예, 예, 예. 네, 약간의 이제는 뭐 차이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실내 온도가 84쪽에서도 중간에 내려가는 거고 따라서 내려가는 거고 85쪽에서도 따라서 내려가는데 당연히 변화의 보온도가 컸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붕괴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붕괴점이면 뭐 급격히 뭐 이렇게 하강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래프 모양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걸 붕괴점이라고 이렇게 인식할 만큼 차이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좀 붕괴란 설명 표현이 좀 좀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붕괴란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이게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둘 다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조금 네, 저도 좀 거시기해요. 네, 근데 이 모델링하면서 붕괴란 표현, 그러니까 네, 그냥 터닝 포인트 정도 일단 보시죠. 나중에 비슷한 개념이 또 나올 겁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인간 낭비. 뿅. 목사님, 네, 저는
방금 전에 보았던 그 84페이지 그 그래프, 네,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시작점이 같은 거, 네. 아주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실내와 실외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음, 좀 다르게 시작점을 두고, 네,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더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어떤 틀리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같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좀 심플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달리하면 좀 더 이 더 현실감이 좀 있어서 더 재밌는 스토리가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나, 질문이나 이게 코멘트 없으세요? 음,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단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를 네, 하기 위한 거지, 여름과 겨울에 대한 것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열에 대한 강조성을 네, 하기 뭐 위해서 한 그러긴 것처럼 하죠.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한 분 한 분 모델링하는 걸 알려드리고 코치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모델링 수업이 아니어서 그냥 그냥 녹화되어 있으니까 아직 개인적으로 벤심이라든가 또는 스텔라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몇몇 분들은 또 바로 어제도 하셨던 것 같은데 시스템 사고 그 학습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것들 한번 재현해 보시는 것도 좋죠. 네. 특히 저는 일부러 스텔라를 가지고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이 책의 인터페이스하고 좀 똑같고 거의 똑같고 스텔라가 보기 좀 예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벤심이란 소프트웨어는 좀 모든 그냥 기능들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사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음, 또 벤심을 또 많이 알고 계셔서 새로운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이 수업에서, 그러니까 이 수업이래, 이 낭독회에서는 스텔라를 이용할 건데요. 예, 벤심에 익숙하신 분들은 벤심으로 재현해 보시는 게 아마 좋은 이제 모델링 학습이 되실 겁니다. 예, 쭉 글을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시뮬레이션 얘기하고 뭐 수식 들어가고 하니까 음,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재밌어 하면서도 어렵다는 느낌도 받고 막 그러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경험도 그런데요. 예. 돌아서면 또 이 시뮬레이션을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거를 염두에 두셔요. 이 시스템 사고나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왜 배우느냐, 왜 배워야 하느냐, 왜.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 예, 이 시스템 사고는 결국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 변화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변화는 지금까지 경험한 변화에 비해서 속도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미래 변화의 세 가지 축을 기후변화, 인구 감소, 인공지능의 발달, 이 세 가지로 주로 보는데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 얘기할 때도 삶이 융합인데 교육도 융합이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융합의 포인트를 변화로 보신다면 딱 좋지 않을까? 네, 지식보다는 변화. 왜 변화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수많은 의사결정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의사결정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거를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마지막에 실제 그 차이가 플로우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지연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사결정에 잠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약간 은유적으로 또 표현을 또 했단 말이죠.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책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 책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 변화가 크게 일어날 때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크게 일어날 때는 뭘 포기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죠. 이게 사회적 담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답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정답이 없는 이 사회적 담론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변화에 대한 훈련을 할 때는 인문학적 성찰하고 항상 연결돼야 돼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 자칫 시뮬레이션 재밌다, 이퀘이션 수식이 어떻게 되냐, 어렵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네, 매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 주셨으면, 음, 뭐, 정말 제가 여러분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책 덮으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모델링은.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제 그 중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번 더 열어보실 분들은 열어보시면서 리마인드가 되시고 더 훈련하실 텐데, 뭐, 세상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이 책을, 저야 뭐 시스템가 좋으니까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성찰하고 그러지만, 뭐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그거를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김동주 박사님이 브레이크다운 포인트를 고장점, 고장점이요? 네. 고장된다. 네. 네. 그거 재밌네요. 스타티스티컬 시점. 그러니까 가던 방향이 고장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도 느껴지네요. 그냥 제 느낌에는 네. 이 온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유지 범위를 벗어나는 거. 그렇죠. 네. 얘를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통계적으로 표현하나 봐요. 로버스트니스 같은 데서. 그래서 네. 약간 그 붕괴됐다 그러면 왕창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지 범위를 벗어나는 거를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영어로 고장 뭐 이런 거니까 붕괴점보다는 고장점이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느낌이 좀 더 오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변곡점도 그렇고 뭐 이탈한다, 궤도에서 이탈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표현도 쓰는 것 같던데, 그죠? 유지 범위를 벗어나는 점이 그,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변곡점은 슬롭이 달라지는 거라 꼭 이게 그냥 슬롭이 달라지지 뭐, 않아도 브레이크다운 될 수,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어떤 유지하는 범위를 넘어가면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서 아, 그런가요? 왠지 이렇게 범위가 벗어나려면 변곡점 정도 슬로프가 확 달라지는 정도가 돼야 브렉다운 느낌이 딱 들 텐데. 여기서는 범위가 더 변곡이라고 넓어졌다. 증가 그 속도가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가거나 이런 것도 미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해야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음, 여기는 미분할 때 변하지 않는데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데 어느 인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고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18도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정상 범위라고 보면 16도씨 아래로 떨어지면 브레이크다운 되는 거예요. 그런 20도씨 느낌으로.
이상으로 넘어가면 여기선 브렉다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더 적합한 이 해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죠? 지도 출석부 또 안 하신 분들은 좀 해주시고요. 네. 자, 다시 채팅창 올려드렸으니까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얼추 됐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일요일 날, 그렇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제가 어디 있을까요? 아직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동안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뵐 때까지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여행 네.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